2026 시즌 제3라운드 일본 그랑프리. 추월이 어려운 고난도 트랙인 스즈카 서킷에서 새 규정의 레이스카로 처음 열리는 레이스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요.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대규모 규정 변경 이후 2라운드를 치렀습니다. 꽤 많은 신뢰성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왔고 새 레이스카로 빠르게 달리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 세션 수집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팀과 드라이버는 아직 적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스즈카 서킷은 빠른 코너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섹터 3에서 아주 긴 가속 구간이 이어지는 레이아웃 특성상 타이어 폭이 좁아진 올해 레이스카들의 코너 공략과 섹터 3에서의 배터리 관리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프랙티스 세션에서는 여전히 메르세데스 드라이버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페라리 못지않게 맥클라렌 드라이버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두 번째 연습 세션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이번 주말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는 혼다의 홈 그랑프리를 맞이한 에스턴 마틴의 두 드라이버가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앞선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스의 올리버 베어먼이 Q1에서 탈락했습니다. Q2에서는 알핀, 레드불, 아우디, 레이싱불스 드라이버가 한 명씩 탈락하는 등 매우 촘촘한 기록 차이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언더스티어와 차량 밸런스 문제를 호소하며 11위로 탈락했습니다. Q3에서는 메르세데스가 다시 숨겨둔 힘을 발휘하며 이번에도 프론트 로우를 독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는 지난 중국 그랑프리에서 최연소 폴 포지션을 차지한 데 이어 두 그랑프리 연속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조지 러셀은 0.298초 뒤진 기록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러셀은 통상적인 서스펜션 셋업 미세 변경 후 차량의 거동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고 레이스도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차지한 것은 페라리가 아닌 맥라렌의 피아스트리였습니다. 피아스트리는 프랙티스 세션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퀄리파잉에서도 3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20그리드의) 발테리 보타스가 그리드에서 유일하게 하드 타이어를 스타트 타이어로 선택했습니다. 그 외 21명의 드라이버 모두가 미디엄 타이어를 스타트 타이어로 선택했습니다. 페라리 드라이버들이 맥클라렌 드라이버들과 섞여 6그리드, 4그리드에서 출발하고 폴 포지션은 19세의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입니다. 라이트가 꺼지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3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가 완벽한 스타트로 메르세데스 두 대를 모두 앞서 1번 코너에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심각한 휠스핀을 겪은 폴시터 안토넬리는 첫 코너에 도착하기 전에 6위로 추락했고 러셀 역시 3번 코너로 향하면서 노리스에게까지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르클레는 다시 한번 페라리의 강한 스타트를 증명하며 단숨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셀은 3렙째의 노리스를, 4렙째의 르클레를 추월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에너지 회수에서 뛰어나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이것이 레이스 초반 러셀이 비교적 쉽게 노리스와 르클레를 추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추월이 매우 어려웠던 스즈카 서킷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출력 차이를 만들어내자 비교적 손쉽게 추월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셀은 선두 피아스트리를 맹렬히 추격했고 8렙째 시케인에서 추월해 선두 자리에 올라섰지만 피아스트리는 피스트레이트에서 러셀을 재추월하며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한편 스타트에서 크게 순위를 잃었던 폴시터 안토넬리는 해밀턴과 노리스를 추월한 뒤 르클레와 치열한 배틀 끝에 3위로 올라섭니다. 앞에 다른 차가 없어지자 안토넬리의 페이스는 크게 향상됩니다. 르클레를 추월한 17렙부터 20렙까지 3렙 동안 러셀과의 격차를 1.6초 줄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노리스, 르클레, 피아스트리가 차례로 첫 피스톱을 선택하고 러셀이 21렙째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곧 레이스의 운명을 가를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어핀을 빠져나와 스푼으로 향하던 하스의 베어머니 방호벽에 충돌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곧바로 세이프티카가 선언되었고 피스톱을 진행하지 않았던 안토넬리와 해밀턴 등의 드라이버가 곧바로 핀레인으로 뛰어듭니다. 베어먼은 헤어핀을 탈출하면서 부스트를 사용해 앞선 콜라핀토에 따라붙으려 했고 콜라핀토는 남은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큰 속도 차이가 나자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거리가 좁혀졌고 갑작스레 간격이 좁혀지자 추돌을 피하려던 베어먼이 트랙 밖으로 벗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베어먼의 사고는 새 규정의 위험성과 함께 아직 드라이버들이 올해 레이스카의 주행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베어먼은 사고 당시 50G의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무릎에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이프티카 선언 직전에 피스톱을 진행한 러셀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스톱을 진행한 안토넬리는 피아스트리 앞 선두로 트랙에 복귀했습니다. 27렙 안토넬리가 선두에서 리스타트하며 레이스가 재개되었습니다. 안토넬리가 무난히 선두 자리를 지켜낸 반면 러셀은 해밀턴에게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클린에어로 나선 안토넬리는 무섭게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3위 해밀턴도 피아스트리와 간격이 벌어지면서 해밀턴과 러셀, 르클레의 3위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37렙째 르클레가 러셀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고 42렙 해밀턴까지 추월해 3위로 올라섭니다. 러셀 역시 해밀턴을 넘고 르클레를 맹렬히 추격해 50렙째 추월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재추월당하면서 포디엄 피니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폴시터 안토넬리가 우여곡절 끝에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으면서 2경기 연속 우승에 성공합니다. 키미 안토넬리가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그랑프리에서 커리어 첫 승이자 최연소 폴트윈을 달성한 안토넬리는 곧바로 폴포지션과 우승 기록을 추가하면서 챔피언십 선두로 나섰습니다. 안토넬리는 이번 우승으로 역대 최연소 멀티 그랑프리 위너이자 최연소 챔피언십 선두 1953년 알베르토 아스카리 이후 무려 73년 만에 이탈리아 드라이버의 F1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의 DNS를 딛고 작년 이맘때와 같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피아스트리가 2위, 그리고 러셀의 강력한 추격을 뿌리친 르클레가 3위로 포디엄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위 러셀, 5위 노리스, 6위 해밀턴, 7위에는 다시 한번 가슬리, 8위 베르스타펜, 9위 로슨, 10위 오콘이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했습니다. 혼다의 홈 그랑프리를 맞이한 에스턴 마틴은 알론소가 올 시즌 첫 레이스 완주를 해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많은 것을 결정한 것은 베어먼의 사고로 나온 세이프티카였는데요. 공교로운 타이밍에 세이프티카가 나오면서 많은 드라이버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직전에 피스톱을 진행했던 러셀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는데요. 세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러셀은 소프트웨어 문제까지 겹친 데다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안토넬리에게는 망쳐버린 스타트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안토넬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월드 챔피언십 결과를 돌아보면 한 끗 차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번 시즌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연이은 악재를 겪은 맥클라렌은 3라운드 만에 두 대가 모두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랙티스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맥클라렌은 피아스트리가 2위, 노리스가 5위로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선 두 라운드에서 페라리가 메르세데스를 위협하는 유일한 도전자였다면 일본에서는 맥클라렌이 페라리와 사실상 같거나 더 나은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에서 약점을 꾸준하게 노출하고 있는 메르세데스에게 넘어야 할 차가 2대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4월 한 달간의 휴식기 이후에는 경쟁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르클레는 러셀을 끝까지 막아내고 포디엄을 사수해냈습니다. 지난 두 라운드 레이스 초반에 메르세데스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에 들어서면 메르세데스를 막을 페이스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달랐습니다. 르클레를 끝내 추월하지 못한 러셀은 물론 레이스 초반에 르클레 뒤에서 달렸던 안토넬리 역시 르클레를 추월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르클레는 뒤차가 추격해오면 헤어핀을 빠져나오면서부터 빠르게 가속을 시작해 거리를 벌려 뒤에서 쫓아오는 드라이버가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페라리와 르클레는 최적의 레이스 페이스 대신
추월당하지 않는 방식의 에너지 사용을 선택했고 이것이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방어 전략이 앞으로도 통할지 각 팀의 에너지 전략은 또 어떻게 발전할지도 올 시즌을 지켜보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퀄리파잉은 물론 레이스에서도 팀메이트 간의 격차가 유독 눈에 띄었던 일본 그랑프리였는데요. 이는 올해 전기 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에너지를 언제 사용하고 충전할지에 대한 전략이 팀메이트 간에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각 팀의 데이터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어먼의 큰 사고는 규정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배터리를 최대한 사용하며 추격하는 베어먼과 에너지 회수 모드에 있던 콜라핀토 사이의 속도 차이는 무려 시속 40km에 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급격히 차이가 줄어들자 베어먼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큰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일은 이전에는 없었고 올해 규정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앞차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FIA는 규정에 대한 긴급회의를 4월 9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19세) 216일 키미 안토넬리는 데뷔 2년차 세 번째 그랑프리 만에 챔피언십 리더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어린 드라이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스턴 마틴은 레이스를 완주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한 달간의 휴식 뒤와 그 사이에 있을 규정 논의가 과연 남은 올 시즌을 어디로 이끌게 될지 지금까지 퍼플 섹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